자, 여러분, 등록면허세 우리 이어서 중과세율을 보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좀 개정 내용을 좀 반영해서 다시 좀 보충할 게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여러분 그 양가로 1번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지상권과 가등기, 물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든가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다음에 가등기,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있잖아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얘네들은 뭘 과세 표준하느냐? 자, 그러면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요 소가지 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소가지 없는 애들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여러분 요 가등기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 표에 가등기는 여러분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인데 가등기는 채권 가액으로 돼 있는 교재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인데 다만 부동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뿐만 아니라요. 여기 봅니다. 개정 내용이 가등기는 최근 개정 내용을 좀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가액 또는 이게 그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채권 금액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담보가등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여러분들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담보가등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배우는 그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우리가 원래 그 가등기 하는 거 흔히 그 공시법에 배우는 그 가등기 할 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 보는 그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있죠. 가담법에 따른 그 가등기 할 때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니까 요 채권 금액을 요때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그래서 가등기는 어떤 그 가등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재에 우리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어떤 임차권 설정 등기는 개정을 요거 월임대료가 종전이었는데 임대차 금액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금액을 바꾸려고 입법 예고까지 되었었는데 이걸 바꾸려고 했더니 또 좀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안 하게 되는데 법령이요. 월임대차 금액으로 원래대로요. 월임대차 금액이 낮더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인데 월임대차 금액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0.2% 해가지고 우리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낮으니까 현실화하자 그래서 임대 보증금으로 하려고 했다가 요것을 다시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으로요.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수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결정 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가담법에 의한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으로 바꾸려다가 안 바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외울 때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 어떻든 간에 이렇게 외우시되 소가지 없는 애들이요. 근데 가등기는 어떻든 간에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임차권 설정 등기를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한다는 거. 임대 보증금으로 바뀌려다가 안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양가로 1번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 등록면허세 이거 수정을 제가 좀 해드렸고요. 다시 정확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건당 6,000원 이런 것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과세율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도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그 세율을 여기 밑줄입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세율에 즉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배로 중과세해요. 등록면허세는 중과세한다 그러면 취득세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냥 표준세율이 몇 배? 3배 중과세한다. 요거 밑줄을 걸으시고요. 어떤 경우에 3배 중과세하느냐. 한번 보는데요. 다만 수도권 정비기급법에 따른 과미력적 원역 산업단지 같은 데는 당연히 공장, 질환등과 제외하고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여기 밑줄입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취득세에서 이거 중과세하지 않았죠? 똑같이 등록민호세에서도 이렇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을 보면 어떤 경우에 등록민호세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느냐. 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이요. 설립에 동그라미 합니다. 설립. 하거나 가로 안에 설립 후 물론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하여튼 설립의 동그라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요. 설치의 동그라미하고 함에 따른 등기의 사각형이요. 그래서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자 그러나 넘어가는데 그러나 단서 부분 간에 관한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자 개정으로 인해서 면허나 등록의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 그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또 그 다음에 설치 지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또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함에 따른 등기의 사각형이요. 그러니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 등기할 때 이렇게 중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전입은 자 법인의 설립으로 봐서 자 세율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이어지는 자세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등록면허세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서 오수선다 속에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깊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리고 공부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3번과 4번 있죠.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자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차이점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하고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드리면 똑같이 이게 대도시 내에서 자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중과세인데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가 취득세에서도 나와요. 자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자 취득세하고 차이점을 보면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다음에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요. 자, 대도시 내에 있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데 취득세는 법인 설립, 지점분사 설치, 대도시 바깥에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 등기, 자,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요. 전입 등기를 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등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럴 때 어떻게 중과세를 하냐? 차이점을 보면 중과세율을 보면 중과세율이요.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느냐? 취득세에서는 대도시 내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 내 어쩌고 나오면 표준세율에 삼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했죠. 뺀 세율로.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그냥 표준세율의 몇 배 간단하게 3배로 중과세합니다. 차이점 여러분 보이십니까? 똑같이 취득세에서도 등록면허세에서도 대도시 내에서 법인 등기에 대한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나오는데 자, 차이점은 취득세에서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 등록면에서는 설립, 등기,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등록면에서는 간단하게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하고 등록면에서 자, 취득세에서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다만 대도시 내에서 둘 다 자, 대도시 내 불가피하게 설치에 불가피한 업종,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자세하게 쭉 법령에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 뭐 이런 것들은 그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법인 설립, 설치, 전입, 등기할 때 이렇게 표준세율이 몇 배로? 3배로 중과세한다. 이 정도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디테일한 내용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07번 부가징수를 봅니다. 자,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문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자, 그래서 징수 방법 봅니다. 원칙 신고 납부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자,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죠.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하는 시작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등록하기 전까지 자, 거기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보세요.
등록하기 전까지에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거기에 사각형이나 형광펜을 딱 해놓고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썼냐면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요. 상속증여 포함. 자, 무슨 얘기냐면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었잖아요. 자,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이런 식으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어도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증여로 취득했을 때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경우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느냐? 자,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어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는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 있지 원칙은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등록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자, 지자체 취득세처럼요. 취득세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자,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도 자, 등록관세 가기 전에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되는 세금이고요. 등록면허세는 특성상 얘는 자, 기간을 원칙적으로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 기간이 없어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원칙 신고 납부.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 뭐 상속계에 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등록하기 전까지 거기 포인트고 신고 납부한다 밑줄이고 이때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읽어보시면 됩니다. 등기등록 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만 특허권, 실용시장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입니다. 자, 줄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등록면허세 신고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요게 이제 행정자치부령으로 물론 이제 바뀌었죠. 행정자치부로. 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신고서로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는데 자,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역시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자, 등록면허세 도가 과세 주체일 때 도청까지 가서 신고세 제출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면 되고요. 니은번 그 납부에 관한 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자,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얘기는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여러분들 거기다 묶어서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서 제목을 달아놓으면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에요. 등록면허세 추가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이거 취득세에서도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 있었죠.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 똑같은 얘기인데 동그라미 2번이요.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정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밑줄이고 일정한 날 법에 정한 그 날로부터 여기 포인트는 30일 이내예요.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자, 밑줄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과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요.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런데 표준세율로 처음에 낸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요. 자, 제외한 금액을 또 밑줄이고요. 가산세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하여 납세에 관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보통 징수 아니고 신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보통 징수 X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또 동그라미 3번까지 우리가 마저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까지 마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봅니다. 동그라미 3번까지 한번 마저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3번을 보시면요. 자, 다음 3번을 보세요. 일정한 날의 기준 그 박스 요거 일정한 날의 기준 그 법에 정한 날 그때부터 30일 내 신고 납부 30일 내인데 요 일정한 날의 기준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요거 볼 필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특히 뭐 더군다나 너무 깊은 내용들을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이것도 역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인데 어떤 얘기냐면 지방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됐었어요. 그랬다 나중에 등록한 후에 이게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다가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자 여기에 또 포인트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로 며칠 내? 30일 이내예요. 60일 아니고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품의 세율을 정해 산출하는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이치입니다. 다만 경감받은 경우, 자 처음에 깎아준 게 있겠죠. 그럴 때 이 경감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 가산세 자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요. 나머지를 또 역시 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읽은 얘기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자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취득세와 함께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려버리면 자 이렇습니다. 요 당시가 취득일 당시예요. 또는 요 시점이 만약에 등록세 같으면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일 그 당시입니다. 자 이때는 이게 중과 대상이 아니었어요.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표준세 대상이었습니다. 또는 이게 처음에는 비과세, 취득일이나 등록일 당시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 가가지고 요게 요 시점에 자 취득 후 또는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됐다거나, 자 이게 요 시점에 와가지고 만약에 자 요 시점에 와서 요것이 중과세 대상이 됐다거나, 아니면 자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와서 요 시점에 와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거나, 아니면 자 이것이 처음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됐다거나 추징 대상이 됐습니다. 추징 대상이 됐어요. 자 이랬을 때는 봅니다. 이랬을 때는 요 중과 대상이 된 때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또는 중과세상이 된 날로부터 자 요거 며칠이에요? 요거 며칠? 30일 이내예요. 자 30일 이내에 자 보통 징수한다. 요게 자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3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해 주죠. 자 근데 그 공제할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에요.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추가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이게 그래서 취득 후 또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자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요. 자 며칠 내요? 30일 이내. 보통 징수 아니고 뭐 한다?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그 세 가지만 꼭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등록면세는 원칙 등록하기 전까지요. 기간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 경우만 기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의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신고 의제. 요건 어떤 거냐면 위 동그라미 1부터 3에 따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요, 위 1부터 3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의제 봅니다. 신고한 것으로. 그래서 이 경우 결론이 나오는데요. 지방세입법에 따른 자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쭉 밑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26회 시험 지문에도 나오고 또 그 전에 또 몇 년 전에도 시험에 나오기 또 했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신고 의제. 그래서 어떤 얘기냐? 이것은 우리가 취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를 안 하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좌우단간 등록관세 올 때 영수증을 갖고 와야 돼요.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등록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신고를 안 했는데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줍니다. 신고한 것으로 봐줘. 영수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신고한 것으로 봐줘가지고요. 이때 결론은 신고한 것으로 봐줘서 자 등록면허세 봅니다. 신고한 것으로 봐줘가지고 이때는 자 보시면 신고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 신고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신고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서는 50% 깎아준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그래서 신고 의제 주의합니다. 하여튼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취득세와 달리 신고, 자, 취득세는 신고하면 조세포털 우려가성이 높아지만 등록면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자, 일단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 첨부 소면이 없으면 등록관세에서 안 해줍니다. 도구에 낸 영수증이 없으면. 자, 그래서 얘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면, 특히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한 것을 봐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즉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거나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 기한의 신고는 뭐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그래서 일정한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자, 결정 통지 전까지 우리가 신고할 수 있고요. 기한을 신고할 수 있고, 또 이거 옛날에는 기한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를 했어야지, 자, 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지금은 기한을 신고 혜택, 자,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이네요. 자, 30일, 자, 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이내, 자, 결정 통지 전이고 기한을 신고, 자, 1개월 내 기한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자, 신고 관련한 가산세, 이거 특히 과산세를 몇 프로 깎아줍니까? 50% 깎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줘요. 자, 이거 그래서 납부불성 가산세는 경감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예외 보통징수인데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죠. 즉 등록면에서 납세문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수액 또는 부족세액에 따라서 가산세 그 합한 금액을, 자, 세액을 해서 그 가산세 합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통징수로, 즉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다음 이어서 보면 양가로 4번 기타인데요. 기타 보시면 뭐 이거, 자, 같은 채권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 징수 방법. 자, 그런데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서 둘 이상의 등기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등록 관서가 이에 관한 뭐 등기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는 채권 금액 전액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에서의 산출 규정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 금액을 보고 뭐 등록면에서 부과한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것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 신고 의제 같은 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추가 신고 납부 기한 같은 것도 자, 등록 면허세 기간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가로 4번 기타에서는 뭐 동그라미 2번 같은 것 정도 추가해서 가볍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같은 채권을 위해서 부동산의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건당 6,000원으로 해서 등록면세 각각 부과한다. 이렇게 건수로 계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자신의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이 부동산 가액이 1억짜리인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이제 4천만 원을 빌렸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했겠죠. 그런데 자, 이제 이 부동산 갖고서 자, 4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은행에서 담보물을 추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담보물을 이게 담보물 추가하는 이런 등기. 이건 이미 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 금액 4천만 원에 대해서 이미 자,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을 과세에 필요하니까 이미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를 냈어요. 근데 또 이 4천만 원 채권 금액을 과세 필요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중과세 되니까 당연히 이럴 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뭐로 한다? 건수로 건당 얼마요? 6,000원으로 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 세율 중에서 자, 요때는 이제 세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록은 뭐로 한다? 건수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고요. 자,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돼요. 취득세는 부가세목이 감면이 있든 없든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20%가. 근데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농어촌특별세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자, 지방교육세도 20% 부과되고 등록면허세가 20%로 그다음에 또 감면세계 20%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자,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세금이 없어도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가세목 당연히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다음에 뭐 나오는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해가지고 뭐 박스 안에 엄청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지. 자, 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지. 줄 긋고 막 연락이 외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면허세를 다 봤고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자, 재산세는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재산세는 우리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취득세를 다 봤어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다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자 부과되는 세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요. 취득세 등록세를 받고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재산세,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보는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 자 칠판을 좀 지우면서. 보시면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렇게 지울 때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 운동도 이렇게 좌로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어느 곳에 계시든 반대로 이렇게 돌리시고 허리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되면서 기지개도 한번 이렇게 막 제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지개 제끼면서 가벼운 스트레칭 잠깐만 이렇게 해도 혈액순환 뇌에 혈액 공급되고 아주 집중력도 좋아지는 데 좋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를 보시면 여러분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재산세는 어떤 걸 출제되고 공부하냐면 성격이에요.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그 과세 대상 중에서요. 자, 토지 이분 재산세, 토지 유형을 공부하는 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이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토지 유형 구분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재산세 있잖아요. 동지 1000평 있고 나대지 1000평 있고 잡종지 1000평 있어요. 공장용지 1000평 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이것이 이제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이 재산세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이 토지용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재산세 납세무자는 또 아주 자주 거의 매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토지용 구분 있잖아요. 토지용 구분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납세의무자는 뭐 거의 매년 이렇게 출제되는 건너뛸 때도 있긴 있지만 아주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죠.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재산세는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자, 요거 자, 역시 재산세도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거의 매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종합 문제로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자, 해서 등등 요 과세 표준과 세율은 또 역시 시험에 거의 매년 무조건 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요. 자, 계산된 세금은 납부해야 되겠죠. 어디를 납세지로 하는지 또 그 다음에 납세지 또 그 다음에 재산세 자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납세 절차예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죠. 고지서를 통해서. 그랬을 때 이 납세 절차 요에 관한 것도 시험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이것도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재산세는 비과세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가 출제가 되고 우리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 의의 및 성격부터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챕터 3장 지방세에서 자, 챕터 3장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를 보시면 먼저 총설 나오죠. 재산세 의입니다. 의를 보시면 줄은 긋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지지 관할하는 시장문수 구청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자, 특징을 보시면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에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고요.
자,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해하시면서 2번이요. 재산세는 소유하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자,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성격할 때 제가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예요. 자, 근데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 과세하고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 여러분요, 재산세에 원칙 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것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A주택과 B주택이 있어도 자, 강남구청장은 재산세 계산할 때 그 모두 갑소유 주택입니다. 그 소유자별로 A주택과 B주택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별로. 근데 다만 토지, 자, 나중에 배우지만 일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그 상가 토지 같은 것들 특히 A상가 B상가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그럼 A상가 B상가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자, 세금이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건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박스 안에 여러분들 자, 그림을 보시니까 재산세는 물건 소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자,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하겠다. 종부세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재산세 그 오른쪽에 보니까 지방세고 과세 주체는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군세고 구세입니다. 시군구세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 특징을 보니까 보유과세고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또 대장과세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재산세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응익과세, 응능과세는 학자들이 구별하는 거라 말뜻만 짐작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응익, 자, 수익성에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 응능과세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 뭐 이거 원칙 재산세는 응익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데 자, 이런 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물세, 자,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거. 토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오는 밑반찬 스키다시 같은 거죠. 자, 동그라미 5번 재산세도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은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자, 뭐 가볍게 이렇게 성격 특징을 보시면 되고 사실주의 과세. 자, 그리고 물세.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이 있다. 요거 정도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권자와 자, 납세 자, 의무자입니다. 공이. 자, 납세무자인데 공이 보시면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에서 일단 여러분요, 요 챕터 2장은 뭐 본격적으로 또 좀 봐야 되니까 시간을 좀 보고 해야 되겠네. 시간을 좀 한번.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과세권자 납세무자인데 일단 과세권자는 뭐 좀 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재산세 과세권자는 해당 재산세 납세에 관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뭐 시군 구세고요. 다만 여기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는 자,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자,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는요. 50%씩, 그 세계 50%씩을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재산세는 하여튼 시군 구세예요. 근데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자, 특별시와 그 구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만약에 100을 낸다고 쳐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을 낸다고 쳐. 그럼 100을 낸다 그러면 요것에 자, 우리가 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 50%는 서울특별시로 가고 나머지 9는 자, 나머지 50%는 이 구 자치구 구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만약에 어떤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재산세 보세요. 서울은 모든 뭐 여러 그 구가 있지만 서울에 그러면 자, 구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떤 구는 재정 자립도가 막 돈이 넘쳐나고 어느 구는 뭐 그 돈이 그 부족하고 반 천차만별입니다. 그 격차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서울특별시에서요 그 지방 그 재정 자립도 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걷어서요 절반은 자 서울특별시 특별시세로 가고요 나머지 절반은 구세로 해서 구로 가요.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이걸 걷어가지고 자 자기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시만 특별히 자 특별시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절반은 구로 절반은 특별시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재산세 과세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 재산세는 여러분 시군 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산세 납세지인데 여러분이요. 자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1별에서 설명드렸어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집값 가운데서 분립을 하고 주소지 제가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지 경우 재산세는 토지 소재지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어떤 수강생은 저희가 집 서울인데 그 저희 지방인에 제가 땅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으로 고의서가 이렇게 오던데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땅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해 가지고 그 토지 위에다가 고의서 던져놓고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내 편의를 위해서 그 주소지 서울에 있는 그 사람 그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자 재산세 고의서를 보내준 것뿐이지 여러분이 재산세를 내면 그 재산세는 어디로 간다? 그 지방, 그 재산 토지 소재지 시군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 자, 그래서 토지 여러 곳에 여러분요 토지가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그 토지 소재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 뭐 서울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것은 강남구,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것은 평창구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건축물 소재지고요,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다, X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그 각각 재산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를 합니다. 지방세는 그 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요. 선박과 항공기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건 주소지가 하는 예외도 있지만 저는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화살표를 보니까 여러 곳의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밑줄이고.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자부담가.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요 납세 의무자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무자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세무자를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밑줄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밑줄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시일 현재. 납기 개시일 현재면 뭐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기 개시일 현재 이거 아닙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인데 시험에서 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뭐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입니다. 뭐 공부상 소유자이다. X입니다. 아니고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원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다음 각호의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경우 있죠. 자, 공유재산.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는 그 공유자들은 공유재산은 공유물. 공유물은 공유자들 상호 간에 그 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유재산의 경우 밑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자, 가로 안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자,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공유물이 있는데 갑지분이 60%, 을지분이 40%면 60%는 갑이, 40%는 을이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50%씩 균등하게 자, 갑과 을이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을 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을 봐서 그 지분권자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또 공유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누구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공유재산 지분권자 각자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주택이 있습니다. 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있죠? 주택의 건축물과 그다음에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의 건축물과 토지가 있어요. 근데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요.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주택에. 자,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세금 계산할 때는 뒤에 있다 나오지만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요. 항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항상 주택은 하나로 해요. 그래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하나로 합니다.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이따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의미는 항상 주택을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합산하는 과세 표준액에다가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요.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이 만약에 요 토지가 6이고 이게 4다.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이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요 건물 주택 소유자 갑이 납부할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뻔해요. 주택에 대한 건물과 부속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 면적 비율로, 주택과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건물과 토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각각 이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외 의제 납세의무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쪽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요 나왔고요. 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이쪽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또 있어요. 몇 번에 보시냐면요, 여러분. 몇 번에 보시냐면 그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뭐냐면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 쫙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1, 다 밑줄인데요. 동그라미 1번과 3번은 어떤 거냐. 하여튼 3번 원래 이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중수임을 이게 신고를 안 해요. 그럼 과세당국에서는 이게 개인재산이 종중재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면 그럴 때는 그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누구냐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아이고 공부상 소유자였어요. 제가 말이 혼나가네. 과세 기준일 그렇죠, 여러분 주의하셔야죠.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원칙 실질 과세 원칙상 당연하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납기 개시가 아니고요.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공부상 소유자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권리 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요거 알 수 없을 때 그래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도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해요. 그런데 매매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00 만약에 몇 년도에 5월 2000 몇 년도 예를 들어서 5월 16일 날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다고 하겠습니다. 그 같은 연도에. 근데 또 같은 연도에 등기는 언제가 10명의로의 등기는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재산세, 당연도 재산세 누가 되느냐 판단할 때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소유예요.
근데 사실상 이 재산을 올 30일에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당연돈 압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 유효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 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매수인 을이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재산세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재산세를 절세하려면 잔금을 치를 때 자, 6월 1일 자, 6월 1일 언제요? 자, 이전에 치르게 되면 재산세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자, 만약에 잔금 지급 시기가 5월 달이나 4월 달에 도래한다 그러면 똘똘한 주부들은 내가 잔금 치르는 게 나은지 잔금을 치르는 게 나은지 이자 차라 연체로 물고서 자, 무는 게 나은지 따져봐요. 재산세 내는 게 나은지 연체로 무는 게 나은지 따져봐 가지고 차라리 연체로 무는 게 낫다. 이익이다 그러면 재산세 내는 것보다 그러면 잔금 지급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늦추잖아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원칙. 그런데 이 전에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사실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뒤에 있다 나옵니다. 60일 이내에 요거를 자, 과세 기준일로부터 60일이라서 15 요거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걸 좀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자, 근데 10일 이내 오늘 자 10일 이내에 이것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이걸 신고해 주겠어요.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만약에 자 했어요. 그러면 5월 30일에 당구에서 보니까 30일에 잔금 치렀네. 6월 1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을이죠. 그래서 매수인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칙 과세기준 6월 1년제 사실상 소유자 이겁니다. 근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자, 과세기준까지 등기 이행이 안 됐을 때 과세기준부터 10일 이내 이런 걸 신고해 주겠는데 이런 신고를 안 해요, 과세상국에서. 그러면 납세무자 이제 신고를 안 했어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원래 신고해 주게 되는데 그럼 과세상국에서는 뭐 잔금 언제 치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권리변동 신고에 권리변동 등의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소유자고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종중재산. 금방 말씀드렸죠? 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 종중재산.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그러면 종중재산인지 과세권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 그럴 때는 그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 근데 종중수임을 법령에 반대해석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누굽니까?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그때는 종중재산인지 알게 되니까 종중이고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종중재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다시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 6월 1년제 원칙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외 의제 납세무자에서 동그라미 1번과 자 3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2번을 보시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여러분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상속등기는 여러분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요. 근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드 사실상 그럼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과세상국에서는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 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누가 납세무자냐?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랍니다.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주된 상속자가 누군지 나와 있죠? 밑줄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요. 자, 지금 납세무자는 지금 다 줄거야 되는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박스 안의 내용도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우리 배우자는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다 1이에요. 배우자는 거기다 5화를 가산해서 1.5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받으면 그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는 배우자입니다. 자, 그런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다. 자, 그러면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자, 다시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다? 주된 상속자.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상속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상속증이 가장 높은 자,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속 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했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가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가 누구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뭐 시험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다 뭐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동그라미 4번은 봅니다. 4번은 또 시험에 이미 나왔던 거고요. 탁법에 따라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굴 납세의무자로 하냐? 수탁자예요. 이게 위탁자였다가 몇 년 전에 바뀐 건데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자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라고 본다면 밑줄 쫙이고요.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다 여러분? 요거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명의는 대외적으로 명의는 자 요거 실질은 대내적으로 여전히 위탁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이 사람이 갑과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습니다. 어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겨요. 자 그래서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 위탁자고요. 믿고 맡겼어요. 자 그다음에 수탁자 믿고 맡는 자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신탁하게 됐을 때 위탁자별로 구분된 이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이 재산에 대해서 이 각각 A 토지와 B 토지는 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실질과 현직에 따라서 이 실질적인 소유자 위탁자에게 부과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놓으니까 갑이라는 사람 위탁자들이 다 재산을 자기 명의 재산 신탁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신탁해놓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안 남겨놓고 나배째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세금 추징을 위해서 신탁 재산 누굴 납세의무자로 한다? 수탁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탁자한테 부과하면 어떻게 하는 수탁자가 원래 위탁자한테 받아가지고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자는 누구 납세의무자 한다? 요거 수탁자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위탁자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거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자 기억번 이렇게 번호 달고 대쉬 끊고 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런 식으로 끊으세요.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끊습니다.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냐? 매수계약자예요. 이거 매수계약자. 시험에서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매수계약자입니다. 이거. 자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경우 이것도 시험에 또 두 번씩이나 나왔었는데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는 말은 똑같아요. 그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자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왔었습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는 말은 그 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자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6번이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리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리지 누가 납세 의무자? 사업 시행자예요. 채비지 보리지 사업 시행자.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 의무자 또 공유재산의 경우 또 동그라미 여기 예외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반드시 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사용자라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재산세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용자요. 납세의무자가 있다. 납세의무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불분명하다. 자 이러면 예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경우에 소송 중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에 대한 여기 보세요. 어떤 재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에요. 공부상 소유자는. 근데 이자를 상대로 을이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될 거냐는 건데 자, 그럴 때 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런 때는 누굴 납세무자로 하느냐? 소유권의 규정이 불명할 때 자,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여러분,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해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요.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에요. 장기간 행방불명입니다. 행방불명. 자, 이럴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자, 이렇게 그 재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쭉 봤고요. 자, 그래서 납세무자 중요한 부분 다 봤고 납세 관련 지정신고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